치매라고요? 저는 어제 손주 생일도 챙겼는데요. 2025년 9월 5일 은행 창구에서 며느리가 건넨 진단서에는 경도인지장애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67살 제 통장은 그날부터 동결됐어요. 제 도장으로 찍은 서명은 더 이상 제 것이 아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인천 부평구에서 30년 동안 식당을 운영했던 최정혜입니다. 67살이고 남편 떠나보낸 지 10년째 혼자 살고 있어요. 이 이야기가 누군가의 방패가 될 수 있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2025년 9월 3일 화요일 오전 10시 며느리 김미선이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어머님, 건강검진 한번 받으세요. 요즘 깜빡하는 것 좀 있으시잖아요. 깜빡? 내가 뭘 깜빡했다고? 지난주에 가습을 켜놓고 외출하셨잖아요. 그 일은 사실이었어요. 국 끓이다가 손주 학원 데려다 주려고 나갔다가 10분 늦게 돌아왔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건 급해서 그랬지. 치매는 무슨. 치매 검사는 아니고요. 그냥 기본 건강 검진이에요. 이틀만 입원하면 끝나요. 이틀. 그 말을 저는 믿었습니다. 9월 5일 목요일 며느리 차를 타고 병원에 갔어요. 밝은 미래병원이라는 간판이 보였습니다. 입구부터 깨끗했어요. 로비에는 최신 커피 머신이 있었고 대기실 의자는 푹신했습니다. 접수를 하고 대기하는데 며느리가 어디론가 전화를 걸더니 사라졌어요. 잠깐만요, 어머님. 서류 좀 떼어올게요. 15분쯤 지났을까요? 간호사가 저를 불렀습니다. 최정혜님, 이쪽으로 오세요. 병실로 안내받았어요. 사인실이었습니다. 검사는 언제 해요? 내일 오전에 시작하실 거예요. 오늘은 기본 혈액 검사랑 문진만 하시면 돼요. 의사가 들어왔습니다. 이름표에 신경과 이찬호라고 적혀 있었어요. 최정혜님, 요즘 기억력이 어떠세요? 괜찮은데요. 가족들이 좀 걱정하시던데 깜빡하는 일이 있으셨다고요? 가습을 한번 켜둔 거 가지고 누구나 그럴 수 있잖아요. 의사는 뭔가 차트에 적더니 간단한 질문을 했어요. 오늘이 며칠이죠? 9월 5일이요. 대통령 이름은요? 그거야 당연히 알죠. 100에서 7씩 빼보세요. 93, 86, 79. 질문은 쉬웠습니다. 저는 다 맞췄어요. 의사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시고 내일 정밀 검사 받으시면 됩니다. 이틀이라더니 금방 끝날 것 같았어요. 다음 날 오전 MRI 검사를 받았습니다. 기계 안에서 30분 동안 꼼짝 못하고 누워 있었어요. 오후엔 혈액 검사 결과를 받았습니다. 혈압, 혈당 다 정상이에요. 그럼 퇴원해도 되는 거죠? 네, 내일 오전에 최종 검사 결과 나오면 퇴원하실 수 있어요. 9월 7일 토요일 오전 의사가 차트를 들고 왔습니다. 최정혜님 검사 결과 나왔어요. 어때요? 경도인지장애 소견이 보입니다. 네. 그게 뭐예요? 치매 전 단계예요. 지금은 일상생활 가능하지만 기억력 감퇴가 조금씩 진행될 수 있어요. 치매. 그 단어가 귓가를 때렸습니다. 저 멀쩡한데요? 지금은 경도 단계라 크게 불편하진 않으실 거예요. 하지만 정기적인 관찰이 필요합니다. 의사는 진단서를 출력해서 건넸어요. A4 용지 한 장. 경도인지장애라는 글자가 크게 박혀 있었습니다. 며느리가 병실로 들어왔습니다. 어머님, 결과 어떻게 나왔어요? 경도인지장애래. 며느리는 진단서를 받아들고 천천히 읽더니 가방에 넣었어요. 어머님, 걱정 마세요. 제가 잘 챙겨드릴게요. 퇴원 수속을 밟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집에 들어서니
냉장고 문이 열려 있었어요. 며느리가 닫으며 말했습니다. 어머님, 냉장고 문도 안 닫고 가셨네요. 내가 그랬나? 기억이 안 났습니다. 분명 병원 가기 전엔 닫았던 것 같은데. 며느리는 저녁을 차려주고 갔어요. 다음 날 일요일 오후 통장 정리를 하려고 서랍을 열었습니다. 도장이 제자리에 있었어요. 통장도 그대로였습니다. 인터넷 뱅킹으로 잔액을 확인하려 했는데 비밀번호가 안 맞았습니다. 비밀번호 오류. 3회 이상 오류 시 계정이 잠깁니다. 3번 다 틀렸어요. 이상하네. 분명 이 번호였는데 9월 8일 월요일 오전 은행에 갔습니다. 비밀번호 좀 재설정하고 싶은데요. 창구 직원이 신분증을 확인하더니 말했습니다. 고객님, 현재 이 계좌는 거래 제한 상태예요. 네, 제 통장인데 왜요? 보호자분이 진단서를 제출하셔서 금융거래 보호 신청이 되어 있어요. 진단서요? 직원이 화면을 돌려 보여줬습니다. 화면에는 경도인지장의 진단서 제출이라고 적혀 있었고 제출 날짜는 2025년 9월 6일 금요일 오후 3시였습니다. 제가 퇴원하기도 전이었어요. 그럼 제가 돈을 못 찾는 거예요? 보호자 동의가 있어야 거래 가능합니다. 보호자가 누군데요? 며느리분 김미선 씨로 등록되어 있어요. 머리가 하얘졌습니다. 집으로 돌아와 며느리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미선아, 은행에 갔더니 내 통장이 막혀 있던데? 아, 그거요? 어머님 건강 위해서 제가 관리하는 게 나아요. 혹시 실수로 큰돈 빼시면 안 되잖아요. 내 돈인데 내가 왜 못 써? 어머님, 진단서에도 나왔잖아요. 경도인지장애. 조심하셔야 해요. 전화를 끊었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금고를 열었습니다. 부동산 등기권리증을 확인하려고요. 금고 안은 텅 비어 있었습니다. 아파트 등기권리증, 예금증서, 도장. 다 사라졌어요. 며느리에게 다시 전화를 걸었습니다. 미선아, 금고에 있던 서류들 어디 갔어? 아, 그거 제가 안전하게 보관하고 있어요. 어머님 혹시 잃어버리실까 봐요. 당장 가져와. 어머님 화내지 마세요. 다 어머님 위해서 하는 거예요.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저는 거실 소파에 주저앉았어요. 창밖으로 저녁 하늘이 보였습니다. 이틀 검사만 받으면 된다고 했다. 하지만 이틀 사이에 제 도장은 제 것이 아니게 됐어요. 며느리는 왜 이틀 검사만 받으라고 했던 걸까요? 그 이유를 알기 위해 저는 다시 병원을 찾아갔습니다. 2025년 9월 9일 화요일 오전 10시 밝은 미래병원 신경과 접수대 앞에 섰어요. 진단서 재발급 받고 싶은데요. 접수 직원이 차트를 확인하더니 말했습니다. 보호자 동의서가 필요해요. 제 진단서인데 왜 보호자 동의가 필요해요? 환자분 상태가 경도인지장애로 기록되어 있어서 보호자 동의 없이는 발급이 어려워요. 그럼 담당 의사 만나고 싶어요. 예약 없으시면 어렵습니다. 저는 복도 의자에 앉아 기다렸어요. 30분쯤 지났을까요? 신경과 이찬호 의사가 진료실에서 나왔습니다. 선생님, 의사가 저를 보더니 잠깐 멈칫했어요. 최정혜님, 무슨 일이세요? 제 진단서 좀 다시 확인하고 싶어요. 제가 정말 치매예요? 의사는 복도를 둘러보더니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진료실로 오세요. 진료실 문이 닫혔어요. 의사는 차트를 펼치며 말했습니다. 검사 결과는 정확합니다. MRI 소견상 경도인지장애 수준이에요. 그럼 제가 일상생활 못할 정도예요? 아니요. 지금은 괜찮으세요. 하지만 금융거래나 재산관리는 보호자와 상의하시는 게 안전해요. 그게 말이 돼요? 저 멀쩡한데. 의사는 잠시 망설이더니 말했습니다.
최정혜님, 저는 검사 결과대로 진단서를 쓴 것뿐이에요. 더 이상은 제가 관여할 부분이 아닙니다. 관여할 부분이 아니라니 무슨 소리예요? 의사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저는 진료실 문을 열고 나왔습니다. 복도를 걷는데 누군가 제 팔을 잡았어요. 최정혜 씨 맞죠? 돌아보니 70대쯤 되어 보이는 할머니였습니다. 네, 그런데 누구세요? 저 김순자예요. 사인실에서 같이 입원했었잖아요. 아, 맞다. 할머니. 김순자 할머니는 저를 복도 구석으로 데려가 속삭였어요. 최정혜 씨, 혹시 퇴원하고 통장 막힌 거 아니에요? 네. 어떻게 아세요? 나도 똑같아요. 우리 아들이 그랬어. 이틀만 검사 받으면 된다고. 근데 지금 석 달째예요. 석 달이요? 퇴원은 했는데 통장은 아들 이름으로 묶였고 집 등기도 임시의견 올라갔어요. 할머니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임시의견이 뭐예요? 재산 처분 제한하는 거예요. 집 팔려면 후견인 동의 받아야 해요. 그게 우리 아들이에요. 저는 할머니 손을 잡았어요. 손이 차가웠습니다. 할머니, 그럼 어떻게 해야 해요? 나도 몰라. 변호사 알아보는 중인데 돈이 없어서. 할머니는 한숨을 쉬었어요. 우리 같은 사람이 몇 명이나 더 있을까요? 글쎄요. 나만 그런 줄 알았는데. 할머니가 복도 끝을 가리켰어요. 저기 상담실 보여요? 거기 자주 가봐요. 수상한 남자가 드나들어요. 상담실 문패에는 재무상담실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재무상담실이요? 환자 가족들한테 재산관리 상담해준다고 하는데 내보기엔 수상해요. 저는 상담실 쪽으로 걸어갔어요. 문이 살짝 열려 있었습니다. 안을 들여다보니 낯선 남자가 책상에 앉아 전화 통화를 하고 있었어요. 네, 이번 주에 3명 더 들어왔어요. 다 진단서 나왔고요. 남자는 40대 중반쯤 되어 보였습니다. 정장 차림이었어요. 후견 신청은 일주일 안에 끝낼 수 있어요. 수수료는 기존대로 2대 8로 하시죠. 2대 8. 무슨 말인지 몰랐지만 기분이 이상했어요. 남자가 전화를 끊고 서류를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복도 반대편에서 누가 걸어왔어요. 며느리였습니다. 며느리가 상담실 문을 열고 들어갔어요. 저는 재빨리 복도 구석 자판기 뒤로 몸을 숨겼습니다. 상담실 문이 완전히 닫히지 않아서 목소리가 들렸어요. 박 대리님, 어머니 진단서 나왔어요. 잘하셨어요. 등기 신청은 제가 처리할게요. 집 매매는 언제쯤 가능해요? 후견 등기 올라가면 바로 가능해요. 일주일이면 돼요. 며느리가 웃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감사해요. 그럼 약속대로 5대5로 하는 거죠? 네. 매매 대금에서 반은 김미선 씨, 반은 저희 쪽으로요. 5대5. 제 집을 팔아서 반씩 나눈다는 얘기였어요. 며느리가 서류 봉투를 받아들고 나왔습니다. 저는 자판기 뒤에 숨어 숨을 죽였어요. 며느리가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갔습니다. 상담실 문이 다시 열리고 남자가 나왔어요. 복도를 걷다가 명함 한 장을 떨어뜨렸습니다. 남자는 그냥 가버렸어요. 저는 명함을 주었습니다. 박진수 재산관리 컨설팅이라고 적혀 있었고 연락처도 있었어요. 뒷면에는 작은 글씨로 이렇게 적혀 있었어요. 후견상 속재산 이전 전문. 병원 제휴 할인. 병원 제휴. 그 단어가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저는 명함을 주머니에 넣고 병원을 나왔어요. 택시를 타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 창밖 풍경이 흐릿하게 보였습니다. 이틀 검사는 함정이었구나. 며느리는 처음부터 계획했던 거였어요. 병원에서 진단서 받고 브로커 박진수와 손잡고 제 재산을 나눠 가지려고.
집에 도착해 현관문을 열었어요. 거실 테이블 위에 서류 한 장이 놓여 있었습니다. 임시후견 등기 신청서. 후견인 이름에는 김미선이라고 적혀 있었어요. 제 도장이 찍혀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 서류에 도장을 찍은 적이 없었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명함을 다시 꺼내봤어요. 박진수. 병원과 저 남자는 무슨 관계일까요? 병원과 브로커의 관계를 알기 전에 저는 먼저 제 재산이 어떻게 됐는지 확인해야 했습니다. 2025년 9월 10일 수요일 오전 9시 부평구청 등기소 민원실 앞에 섰어요. 부동산 등기부등본 발급 신청하러 왔어요. 주소랑 신분증 주세요. 직원이 컴퓨터를 두드리더니 프린터에서 서류가 나왔습니다. A4 용지 3장. 첫 장을 펼쳤어요. 제 아파트 소재지가 적혀 있었습니다. 인천광역시 부평구 삼산동이었어요. 제 아파트 주소였습니다. 두 번째 장 갑구 소유권에 관한 사항. 소유자는 여전히 최정혜. 저였어요. 하지만 그 아래 빨간 글씨로 뭔가 적혀 있었습니다. 임시후견 등기라고 적혀 있었고 접수일은 2025년 9월 7일이었어요. 임시후견. 김순자 할머니가 말했던 그 단어였어요. 세 번째 장 후견인 김미선 생년월일 1985년 3월 12일. 며느리 이름이었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이거 무슨 뜻이에요? 직원이 서류를 보더니 설명했습니다. 임시후견 등기가 올라가 있으면 부동산 매매나 대출 같은 처분 행위를 할 때 후견인 동의가 필요해요. 제 집인데 제가 못 파는 거예요? 네. 법원에서 임시후견 결정이 나면 자동으로 등기가 올라가요. 법원 결정이요? 저는 법원 간 적도 없는데요. 직원이 화면을 확인하더니 말했습니다. 보호자가 신청했을 거예요. 가정법원에 문의해 보세요. 저는 등기부등본을 들고 나왔어요. 햇빛이 눈부셨지만 앞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바로 옆 건물에 법무사 사무소가 있었어요. 바른등기 법무사 사무소.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어서 오세요. 40대쯤 되어 보이는 남자가 책상에서 일어났어요. 이름표에 법무사 오성민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이거 좀 봐주세요. 등기부등본을 건넸어요. 법무사가 천천히 읽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임시후견 등기네요. 언제 올라갔죠? 9월 7일이요. 근데 저는 아무것도 모르고 있었어요. 보호자 동의로 올라간 등기예요. 경도인지장애나 치매 진단 받으시면 가족이 신청할 수 있어요. 그럼 이제 제 집을 제가 못 파는 거예요? 네. 후견인, 여기서는 김미선 씨 동의 없이는 매매나 담보 설정이 불가능해요. 그럼 어떻게 해야 해요? 법무사가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습니다. 법원에 임시후견 취소 신청을 하셔야 해요. 하지만 시간이 걸려요. 보통 석 달에서 6개월. 그동안은요? 동결된 상태로 있으셔야죠. 저는 의자에 주저앉았어요. 법무사가 물 한 잔을 건넸습니다. 최정혜님, 혹시 보호자분이 재산 처분 계획이 있으신가요? 제 며느리가 집을 팔려고 하는 것 같아요. 법무사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그럼 빨리 대응하셔야 해요. 임시후견인은 법원 허가받으면 재산 처분할 수 있거든요. 네. 응급 상황이라고 주장하면 법원이 허가해 줄 수도 있어요. 그럼 집이 팔려요. 머리가 하얘졌습니다. 어떻게 막아요? 증거를 모으세요. 며느리분이 부당하게 후견을 신청했다는 증거요. 그리고 변호사 선임하시고요. 저는 법무사 사무소를 나왔어요. 다리에 힘이 없었습니다. 택시를 타고 집으로 돌아왔어요. 현관문을 열었습니다. 거실에서 소리가 났어요. 며느리였습니다. 며느리는 거실 선반에서
제 물건들을 박스에 담고 있었어요. 미선아, 뭐 하는 거야? 며느리가 돌아보며 웃었습니다. 어머님 오셨어요? 짐 정리 중이에요. 짐 정리는 왜? 어머님, 요양원 알아봤어요. 다음 주부터 들어가실 수 있대요. 요양원이라니, 난 안 가. 며느리가 다가와 제 손을 잡았어요. 어머님, 혼자 계시면 위험해요. 냉장고 문도 안 닫으시고 가스불도 그러시잖아요. 그건 한두 번이고 진단서도 나왔잖아요. 경도인지장애. 점점 심해질 거예요. 며느리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지만 눈빛은 차갑게 가라앉았어요. 요양원 비용은 어떻게 내는데? 어머님 집 팔면 돼요. 어차피 혼자 사시기엔 너무 넓잖아요. 집을 팔겠다는 얘기였어요. 내 집인데 내가 팔지. 내가 왜 팔아? 어머님 화내지 마세요. 다 어머님 위해서예요. 며느리는 박스를 들고 현관으로 갔어요. 짐 정리는 제가 천천히 할게요. 어머님은 편히 쉬세요. 현관문이 닫혔습니다. 저는 거실 바닥에 주저앉았어요. 창밖으로 저녁 노을이 보였습니다. 일주일. 병원에서 이틀 검사받는 사이 임시후견 등기가 올라갔다. 며느리는 처음부터 계획했던 거였어요. 진단서 받고 브로커 박진수와 손잡고 일주일 만에 제 재산을 묶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요양원에 보내고 집을 팔려고 하는 거예요. 박스 속에는 제 사진첩이 보였습니다. 남편과 찍은 결혼사진, 아들 돌잔치 사진, 식당 오픈했을 때 사진. 30년 넘게 모은 추억들이었어요. 손으로 사진첩을 꺼내 펼쳤습니다. 남편 얼굴이 보였어요. 웃고 있었습니다. 여보, 내가 뭘 잘못한 걸까? 눈물이 떨어져 사진을 적셨습니다. 핸드폰이 울렸어요. 김순자 할머니였습니다. 정혜 씨, 괜찮아요? 할머니.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무슨 일 있어요? 며느리가 절 요양원에 보내려고 해요. 집도 팔겠대요. 김순자 할머니가 한숨을 쉬었어요. 나도 똑같았어요. 우리 아들도 요양원 얘기했었어. 어떻게 하셨어요? 싸웠지. 안 간다고. 근데 정혜 씨, 우리 증거 모아야 해요. 증거요? 병원이랑 브로커 연결고리. 그거 증명해야 이길 수 있어요. 할머니의 목소리가 단호해졌습니다. 내가 아는 간호사 한 명 있어요. 병원 내부 사정 아는 사람. 만나볼래요? 네, 만나고 싶어요. 내일 오전 10시 부평역 앞 해맑은 카페로 오세요.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저는 사진첩을 가슴에 안았어요. 증거를 모으자. 싸우자. 하지만 머릿속에는 한 가지 의문이 맴돌았습니다. 요양원에 가면 제 집은 어떻게 되는 걸까요? 그 답을 찾기 위해 저는 증거를 모으기로 했습니다. 2025년 9월 11일 목요일 오전 10시 부평역 앞 해맑은 카페. 김순자 할머니가 먼저 와 있었어요. 옆에는 30대 초반쯤 되어 보이는 여자가 앉아 있었습니다. 정혜 씨, 여기 앉아요. 할머니가 손짓했어요. 저는 그 여자 옆에 앉았습니다. 소개할게요. 이소연 씨, 밝은 미래병원 간호사예요. 이소연은 조심스럽게 고개를 숙이며 인사했어요. 안녕하세요.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간호사 선생님이 왜 저희를 도와주시는 거예요? 이소연이 커피잔을 두 손으로 감싸주며 말했습니다. 제가 양심이 불편해서요. 양심이요? 병원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잘못됐다는 걸 알면서도 저는 아무 말도 못하고 있었어요. 이소연은 가방에서 서류 뭉치를 꺼냈어요. A4 용지 15장쯤 되어 보였습니다. 이게 뭐예요? 환자 리스트예요. 올해 신경과에 입원했다가 경도인지장애 진단받은 분들이에요. 첫 장을 펼쳤습니다.
이름, 나이, 입원일, 퇴원일, 진단명이 적혀 있었어요. 제 이름도 있었습니다. 최정혜 67세 입원 9월 5일, 퇴원 9월 7일, 진단 경도인지장애. 두 번째 줄에는 김순자 할머니 이름이 있었어요.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12명이었습니다. 이 사람들 모두 저희처럼 당한 거예요? 이소연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대부분 가족이 이틀 검사라고 데려왔고 퇴원 후 재산 문제가 생겼어요. 김순자 할머니가 리스트를 보며 말했습니다. 12명이나. 이게 사기 아니면 뭐야? 이소연이 두 번째 서류를 꺼냈어요. 약물 투여 기록이에요. 약물이요? 입원 중에 받으신 약들이에요. 여기 보세요. 제 이름 옆에 약 이름들이 적혀 있었습니다. 졸피뎀 10mg, 로라제팜 2mg, 알프라졸람 0.5mg. 이게 무슨 약이에요? 수면제예요. 세 가지 다요. 왜 수면제를 이렇게 많이 줬어요? 이소연이 목소리를 낮췄어요. 의도적이에요. 수면제를 과다 투여하면 환자가 멍해지고 기억력이 떨어져 보여요. 그럼 그걸 이용해서 치매 진단을 내렸다는 거예요? 검사할 때 환자가 또렷하지 않으면 진단이 쉽게 나오거든요. 손이 떨렸습니다. 그럼 저는 치매가 아니었던 거예요? 이소연이 잠시 망설이더니 말했습니다. 확실하진 않아요. 하지만 이 약물 기록은 명백히 과다 투여예요. 정상적인 처방이 아니에요. 김순자 할머니가 주먹으로 테이블을 쳤어요. 이 사기꾼들, 사람을 병신 만들어서 돈 뜯어내는 거잖아. 주변 손님들이 힐끗 쳐다봤어요. 저는 할머니 손을 잡았습니다. 할머니, 조용히 해요. 이소연이 세 번째 서류를 꺼냈어요. CCTV 출입 기록이에요. CCTV요? 병원 상담실 앞 복도 CCTV예요. 제가 복사해 왔어요. 서류에는 날짜와 시간, 그리고 사진이 있었습니다. 9월 5일 오후 2시 며느리 김미선이 상담실로 들어가는 모습, 9월 5일 오후 3시 박진수가 상담실에서 나오는 모습, 9월 6일 오전 10시 며느리와 박진수가 함께 상담실에 있는 모습, 이게 증거가 돼요? 이소연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병원과 브로커의 연결고리예요. 박진수는 병원 상담실을 거의 매일 드나들어요. 그럼 병원이랑 한패라는 거네요. 네. 병원은 입원비를 받고 박진수는 재산관리 수수료를 받아요. 환자 한 명당 나눠 먹는 거예요. 저는 서류를 꼭 쥐었습니다. 이 서류들로 소송할 수 있어요? 이소연이 말했습니다. 변호사 선임하시고 이 자료들 제출하세요. 그리고 녹취가 있으면 더 좋아요. 녹취요? 며느리분이랑 브로커가 통화하는 거요. 재산 처분 얘기하는 거 녹음하시면 결정적 증거가 돼요. 김순자 할머니가 가방에서 작은 기계를 꺼냈어요. 이거 써요. 녹음기예요. 손바닥만 한 검은색 기계였습니다. 어떻게 쓰는 거예요? 이 버튼 누르면 녹음 시작이에요. 며느리 만날 때 호주머니에 넣고 다니세요. 저는 녹음기를 받아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소연이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최정혜님 조심하세요. 병원이랑 브로커는 이미 여러 번 해본 사람들이에요. 위험할 수도 있어요. 괜찮아요. 이미 잃을 게 별로 없어요. 카페를 나와 집으로 돌아오는 길, 가방 속 서류가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처음으로 희망이 보였어요. 증거가 있다. 싸울 수 있다. 집에 도착해 녹음기를 테스트해 봤어요. 버튼을 누르고 말했습니다. 오늘은 2025년 9월 11일. 저 최정혜는 제 재산을 지키기 위해 싸우겠습니다. 재생 버튼을 눌렀어요. 제 목소리가 또렷하게 들렸습니다. 다음 날
9월 12일 금요일 오후 3시 며느리가 집에 왔어요. 어머님, 요양원 계약서 가져왔어요. 며느리는 서류를 테이블에 펼쳤습니다. 저는 녹음기를 바지 주머니에 넣고 버튼을 눌렀어요. 요양원 비용은 얼마예요? 한 달에 200만 원이요. 그 돈 어떻게 내는데? 며느리가 웃으며 말했어요. 어머님, 집 팔면 되죠. 집값이 4억이니까 요양원비 10년은 너끈해요. 내 집 팔겠다는 거야? 네. 어차피 어머님 혼자 사시기엔 너무 넓잖아요. 내가 안 판다고 하면? 며느리의 표정이 굳었어요. 어머님, 이미 임시의견 등기 올라갔어요. 제 동의 없이는 못 파시지만 저는 팔 수 있어요. 법원 허가 받아야 하는 거 아니야? 응급 상황이면 허가 나와요. 요양원비 내야 한다고 하면요. 며느리는 계약서에 제 도장을 꺼냈어요. 여기 서명하시면 돼요. 난 안 해. 며느리가 한숨을 쉬었어요. 어머님, 왜 이러세요? 다 어머님 위해서 하는 건데. 내 위해서? 내 위해서지. 며느리의 눈빛이 차갑게 가라앉았습니다. 무슨 소리예요? 병원에서 봤어. 너랑 박진수 만나는 거. 며느리의 얼굴이 굳었어요. 누가 그런 소리를. 내가 직접 봤어. 5대5로 나누기로 했다며? 내 집 팔아서. 며느리가 뒤로 물러섰습니다. 어머님, 그건 이제 끝이야. 경찰 갈 거야. 며느리가 소리쳤어요. 어머님 치매잖아요. 진단서 나왔다고요. 내가 치매인지 아닌지는 법원에서 판단할 거야. 며느리는 계약서를 집어들고 현관으로 갔어요. 문을 쾅 닫고 나갔습니다. 저는 주머니에서 녹음기를 꺼냈어요. 재생 버튼을 눌렀습니다. 며느리 목소리가 또렷하게 들렸어요. 집 팔면 되죠. 집값이 4억이니까. 임시의견 등기 올라갔어요. 제 동의 없이는 못 파시지만 저는 팔 수 있어요. 증거였습니다. 저는 핸드폰을 꺼내 변호사 사무소 번호를 찾았어요. 바른법률사무소.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세요. 상담 예약하고 싶은데요. 어떤 사건이신가요? 재산 사기요. 그리고 강제 후견 취소요. 관련 자료 있으세요? 네, 많이요. 이 증거들로 정말 이길 수 있을까요? 그 증거들을 들고 저는 변호사를 만났습니다. 2025년 9월 13일 토요일 오전 10시 바른법률사무소. 40대 중반쯤 되어 보이는 남자 변호사가 저를 맞이했어요. 이름표에 변호사 정우진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최정혜님, 자료 가져오셨나요? 네. 가방에서 서류 뭉치를 꺼냈어요. 이소연 씨가 준 환자 리스트, 약물 투여 기록, CCTV 사진, 그리고 녹음기. 변호사가 하나씩 천천히 살펴봤습니다. 이거 대단한데요. 증거가 확실합니다. 그럼 이길 수 있어요? 변호사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임시의견 취소 신청하고 며느리분 재산 편취 혐의로 고소하시면 됩니다. 다만 시간이 좀 걸려요. 얼마나요? 빠르면 한 달, 길면 석 달이요. 법원 신문 날짜 잡는데 시간이 걸립니다. 그 사이에 며느리가 집을 팔면 어떡해요? 변호사가 펜을 두드리며 말했어요. 임시 처분 신청하시면 돼요. 재산 처분 금지 가처분이요. 법원이 받아들이면 며느리도 못 팔아요. 희망이 보였다. 신청해 주세요. 변호사가 서류를 정리하며 말했습니다. 증인도 필요해요. 병원 사정 아는 분 있으세요? 네, 간호사 한 분이요. 그분 법정에서 증언할 수 있으면 더 좋습니다. 저는 이소연 씨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다행히 증인으로 서겠다고 했습니다. 9월 15일 월요일 변호사가 법원에 서류를 제출했어요. 성년 의견 개시 심판 청구 취소 신청. 그리고 이틀 뒤
법원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10월 17일에 신문 기일이 잡혔다고요. 한 달하고도 이틀이 남았습니다. 그 사이 며느리는 한 번도 전화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며느리도 변호사를 선임했다는 걸요. 김순자 할머니가 알려줬어요. 정혜야, 조심해. 며느리가 큰 로펌 변호사 선임했대. 괜찮아요. 우리도 증거 있잖아요. 그렇게 한 달이 흘렀습니다. 2025년 10월 17일 목요일 오전 9시 30분 인천가정법원 213호 법정 문을 밀었습니다. 복도에서부터 땀이 났어요. 손에 쥔 서류 봉투가 축축하게 젖었습니다. 법정 안은 생각보다 좁았어요. 나무 의자들이 빽빽하게 놓여 있었고 앞쪽 판사석 위로 형광등이 차갑게 빛났습니다. 드디어 여기까지 왔구나.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두렵기도 하고 분하기도 하고 동시에 이상하게 후련했습니다. 오른쪽 변호사석에 김미선이 앉아 있었어요. 검은색 정장을 입고 머리를 단정하게 넘겼습니다. 옆에는 50대쯤 돼 보이는 남자 변호사가 서류를 펼쳐놓고 있었어요. 김미선이 저를 힐끗 보더니 고개를 돌렸습니다. 제 옆자리에 정우진 변호사가 앉았어요. 최정혜님, 긴장하지 마세요. 우리 증거 충분합니다. 네.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법정 뒤편에서 누군가 들어왔어요. 김순자 할머니였습니다. 지팡이를 짚고 천천히 걸어와 제 뒤쪽 방청석에 앉았어요. 정혜야, 나도 왔다. 언니.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판사가 들어왔어요. 50대 초반쯤 돼 보이는 여성 판사였습니다. 안경 너머로 차분한 눈빛이었어요. 판사가 자리에 앉으며 서류를 펼쳤습니다. 성년 의견 개시 심판 청구 사건, 지금부터 신문을 시작하겠습니다. 판사의 목소리가 법정에 울렸어요. 김미선 측 변호사가 먼저 일어났습니다. 재판장님, 청구인 김미선은 피청구인 최정혜 씨의 며느리로서 시어머님의 치매 증상이 심각하여 더 이상 혼자 생활하실 수 없다고 판단해 이번 청구를 하게 되었습니다. 변호사가 서류를 들어 올렸어요. 밝은 미래병원에서 발급한 치매 진단서에 따르면 피청구인은 경도인지장애로 진단받았으며 일상생활 능력이 저하된 상태입니다. 최근 들어 망상 증세를 보이고 있어 재산 관리 능력이 없다고 봐야 합니다. 망상 증세라고? 손이 떨렸어요. 판사가 저를 바라봤습니다. 피청구인, 본인 의견을 말씀해 보세요. 저는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다리에 힘이 제대로 들어가지 않았어요. 저는 치매가 아닙니다. 목소리가 작게 나왔습니다. 제가 받은 진단서는 조작된 겁니다. 밝은 미래병원과 재산관리 브로커 박진수 씨가 짜고 저를 강제로 요양원에 보내려고 만든 가짜 진단서예요. 김미선이 비웃듯 코웃음을 쳤습니다. 어머님, 정신 좀 차리세요. 누가 그런 짓을 해요? 판사가 손을 들어 제지했어요. 청구인, 조용히 하세요. 판사가 다시 저를 봤습니다. 계속하세요. 저는 떨리는 손으로 서류 봉투를 열었어요. 이소연 씨가 준 환자 리스트, 약물 투여 기록, CCTV 출입 기록, 그리고 녹음기. 이게 증거입니다. 판사에게 서류를 건넸어요. 판사가 천천히 서류를 넘겼습니다. 이건 밝은 미래병원 환자 리스트예요. 올해 신경과에 입원했다가 경도인지장애 진단받은 분들이 12명입니다. 모두 이틀 검사 후 퇴원했고 전부 재산 문제가 생겼어요. 김미선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그리고 이건 약물 투여 기록입니다. 제가 입원 중에 받은 약이 졸피뎀, 로라제팜, 알프라졸람, 3가지 수면제를 동시에 과다 투여받았어요. 판사가 서류를 넘기며 물었습니다. 이게 문제가 되는 이유는 뭡니까?
정우진 변호사가 일어나 말했어요. 재판장님, 수면제 과다 투여는 환자를 멍하게 만들어 인지검사 점수를 낮추는 수법입니다. 이는 명백한 진단서 조작입니다. 판사가 고개를 끄덕이며 다음 서류를 봤어요. CCTV 기록이네요. 네. 병원 상담실 앞 복도 CCTV입니다. 9월 5일 제가 입원한 날 며느리 김미선이 박진수와 만나는 장면이 찍혀 있어요. 판사가 사진을 들여다봤습니다. 며느리와 박진수가 상담실 앞에서 악수하는 모습이었어요. 그리고 이건 녹음 파일입니다. 녹음기를 판사에게 건넸어요. 며느리와 제가 나눈 대화입니다. 집을 팔아 요양원비를 내겠다는 내용이 들어 있어요. 판사가 녹음기를 재생했습니다. 스피커에서 김미선의 목소리가 흘러나왔어요. 집 팔면 되죠. 집값이 4억이니까 요양원비 10년은 너끈해요. 임시후견 등기 올라갔어요. 제 동의 없이는 못 파시지만 저는 팔 수 있어요. 김미선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이건 불법 녹음이에요. 판사가 손을 들어 제지했어요. 청구인, 자리에 앉으세요. 김미선이 떨리는 목소리로 변명했습니다. 재판장님, 이건 오해예요. 저는 그냥 어머님을 위해서. 판사가 차갑게 말을 끊었습니다. 지금은 청구인 변명을 들을 시간이 아닙니다. 판사가 저를 다시 봤어요. 피청구인, 더 제출할 증거가 있습니까? 네. 증인이 한 분 계십니다. 법정 문이 열리고 이소연 씨가 들어왔습니다. 하얀 셔츠에 검은색 치마를 입고 조심스럽게 걸어 들어왔어요. 증인석으로 나오세요. 이소연이 증인석에 앉으며 손을 가지런히 모았습니다. 판사가 물었습니다. 증인, 이름과 직업을 말씀하세요. 이소연 간호사입니다. 밝은 미래병원 신경과 근무하고 있습니다. 증인이 알고 있는 내용을 말씀해 보세요. 이소연이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저는 병원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법정이 조용해졌습니다. 올해 초부터 신경과에 입원하는 노인 환자들이 갑자기 늘었어요. 모두 가족이 이틀 검사라고 데려왔고 퇴원 후 재산 문제가 생겼다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이소연이 서류를 꺼냈어요. 제가 몰래 복사해 온 병원 내부 문서입니다. 박진수라는 브로커와 병원 사이에 수수료 계약이 있었어요. 환자 한 명당 수수료 200만 원씩 나눠받기로 했습니다. 판사가 서류를 받아들었어요. 김미선 측 변호사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재판장님, 이 자료의 출처가 불분명합니다. 증인이 불법으로 취득한 자료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판사가 고개를 저었어요. 병원 내부 고발은 공익제보에 해당합니다.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이소연이 다시 말했습니다. CCTV 영상도 있습니다. 박진수가 병원 상담실을 거의 매일 드나들며 환자 가족들과 만나는 장면이 찍혀 있어요. 영상을 제출하세요. 이소연이 USB를 건넸어요. 법정 스크린에 영상이 재생됐습니다. 복도 천장에서 찍은 화면이었어요. 박진수가 간호사와 나란히 서서 속삭이듯 대화하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음성은 작았지만 자막이 화면 아래 떴어요. 이번 주 목표 5명 채워야 돼요. 한 건당 수수료 200 맞죠? 김미선 측 변호사가 다시 일어났습니다. 재판장님, 이 영상은 판사가 손을 들어 제지했어요. 청구인 측, 더 할 말 없으면 앉으세요. 변호사가 입을 다물고 앉았습니다. 판사가 이소연을 봤어요. 증인, 이 사건에 대해 병원 측은 알고 있습니까? 아니요. 저는 혼자 증거를 모았습니다. 병원에 알리면 증거가 사라질까 봐요. 알겠습니다. 증인, 자리로 돌아가세요. 이소연이 천천히 증인석에서 내려왔습니다.
판사가 서류를 정리하며 말했어요. 이 사건은 단순한 성년 의견 청구가 아니라 조직적인 재산 편취 시도로 보입니다. 추가 조사가 필요하겠습니다. 판사가 망치를 두드렸어요. 둔탁한 소리가 법정에 울렸습니다. 오늘 신문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 기일은 11월 3일 오전 10시로 지정합니다. 그때까지 검찰 수사 결과를 제출받도록 하겠습니다. 법정 문이 열렸어요.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며 김미선을 봤습니다. 김미선은 창백한 얼굴로 고개를 숙인 채 법정을 빠져나갔어요. 정우진 변호사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최정혜님, 정말 잘하셨어요. 고마워요, 변호사님. 김순자 할머니가 다가왔어요. 정혜야, 이제 끝난 거야? 아직 아니에요, 언니. 하지만 이제 시작은 한 것 같아요. 복도로 나왔을 때 햇빛이 눈부셨습니다. 가슴속에서 뭔가 뜨거운 게 올라왔어요. 울컥하는 감정을 억지로 눌렀습니다. 이제 조금만 더. 법원 계단을 내려가며 하늘을 올려다봤어요. 구름 한 점 없이 맑았습니다. 이소연 씨가 뒤에서 걸어왔어요. 어머님, 괜찮으세요? 응, 고마워요. 소연 씨 덕분이에요. 이소연이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어머님, 다음 재판까지 조심하세요. 며느리분이나 박진수가 증거 인멸할 수도 있어요. 알았어요. 그런데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과연 다음 재판에서 제 도장을 되찾을 수 있을까요? 그리고 김미선은 정말 이대로 물러날까요? 그 답은 생각보다 빨리 찾아왔습니다. 2025년 10월 23일 화요일 오후 2시 정우진 변호사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최정혜님, 좋은 소식이에요. 무슨 일이에요? 검찰에서 박진수 구속영장 청구했어요. 그리고 병원 원장도 조사받고 있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정말이에요? 네. CCTV 영상이랑 이소연 씨 증언이 결정타였어요. 병원이랑 브로커의 공모 관계가 명백하게 드러났거든요. 며느리는요? 김미선 씨도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받고 있어요. 재산 편취 미수죄로 기소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가슴이 벅차올랐어요. 그럼 제 집은요? 다음 재판에서 임시의견 취소 결정 나올 겁니다. 그럼 등기도 말소되고 통장 동결도 풀려요. 고맙습니다, 변호사님. 전화를 끊고 창밖을 봤어요. 가을 하늘이 맑았습니다. 김순자 할머니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언니, 박진수 잡혔대요. 정말? 세상에, 드디어. 할머니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언니도 이제 집 되찾을 수 있을 거예요. 정혜야, 우리 이겼다. 정말 이긴 거야. 할머니가 울먹이는 소리가 들렸어요. 10월 27일 토요일 며느리에게서 문자가 왔습니다. 어머님,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했어요. 짧은 문장이었어요. 저는 답장하지 않았습니다. 11월 3일 금요일 두 번째 재판날. 이번에는 김미선이 법정에 나오지 않았어요. 변호사만 왔습니다. 판사가 말했습니다. 검찰 수사 결과 밝은 미래병원과 재산관리 브로커 박진수 사이에 공모 관계가 확인되었습니다. 환자 한 명당 수수료를 나눠받는 계약서가 발견됐고 박진수는 현재 구속 상태입니다. 판사가 서류를 넘기며 계속 말했어요. 또한 피청구인 최정혜 씨에 대한 재검사 결과 경도인지장애 진단은 과도한 약물 투여로 인한 일시적 증상으로 판명됐습니다. 현재 피청구인은 정상적인 인지 능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정상이라고. 눈물이 났어요. 판사가 망치를 들었습니다. 따라서 본 법원은 김미선의 성년 의견 개시 청구를 기각합니다. 그리고 최정혜 씨에 대한 임시 의견 등기를 즉시 말소하도록 명합니다. 망치가 책상을 두드렸어요.
둔탁한 소리가 법정에 울렸습니다. 이상으로 신문을 마치겠습니다.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지 못했어요.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정우진 변호사가 제 손을 잡았어요. 축하드려요, 최정혜님. 이기셨어요. 정말 이긴 거예요? 네. 이제 모든 게 원래대로 돌아갑니다. 김순자 할머니가 뒤에서 달려왔어요. 정혜야. 할머니를 껴안았습니다. 할머니도 울고 있었어요. 언니, 우리 해냈어요. 그래, 해냈어. 정말 잘했어. 법정을 나와 복도를 걸었어요. 이소연 씨가 복도 끝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어머님, 판결 어떻게 나왔어요? 이겼어요. 임시후견 취소됐어요. 이소연이 환하게 웃었어요. 정말 다행이에요. 축하드려요. 소연 씨 덕분이에요. 정말 고마워요. 이소연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어머님, 저 병원 그만뒀어요. 네. 이 일로 병원에서 압박이 들어왔어요. 내부 고발자라고요. 그래서 제가 먼저 사표 냈습니다. 미안해요, 소연 씨. 나 때문에. 이소연이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에요. 제가 선택한 거예요. 양심 때문에요. 그리고 어머님 덕분에 제가 용기 낼 수 있었어요. 앞으로 어떻게 할 거예요? 다른 병원 알아보고 있어요. 괜찮은 곳 있을 거예요. 저는 이소연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소연 씨, 힘든 일 있으면 언제든 연락해요. 네, 어머님. 법원을 나왔어요. 햇빛이 따뜻했습니다. 11월 5일 월요일 은행에 갔어요. 통장 동결 해제하러 왔어요. 창구 직원이 서류를 확인하더니 말했습니다. 법원 결정문 나왔네요. 지금 바로 풀어드릴게요. 몇 분 후 새 통장이 나왔어요. 이제 자유롭게 거래하실 수 있어요. 통장을 손에 쥐었습니다. 무거웠어요. 부평구청 등기소에도 갔어요. 부동산 등기부등본 재발급 부탁해요. 직원이 프린터에서 서류를 꺼내 건넸습니다. 두 번째 장 갑구 소유권에 관한 사항. 소유자 최정혜. 그 아래 빨간 글씨는 사라져 있었어요. 임시후견 등기 말소 완료.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집으로 돌아와 금고를 열었어요. 며느리가 가져갔던 서류들이 돌아와 있었습니다. 정우진 변호사가 경찰을 통해 회수해 준 거였어요. 부동산 등기권리증, 예금 증서, 그리고 도장. 도장을 손에 쥐었어요. 작고 차가웠습니다. 내 도장이다. 다시 내 것이 됐다. 눈물이 떨어져 도장을 적셨어요. 거실 소파에 앉아 창밖을 봤습니다. 단풍이 물들고 있었어요. 핸드폰이 울렸어요. 모르는 번호였습니다. 여보세요? 어머님, 저 미선이에요. 며느리 목소리였어요. 어머님, 정말 죄송해요. 제가 잘못했어요. 며느리가 울먹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돈이 필요해서, 남편 사업이 망해서, 그래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사업이 망했으면 나한테 얘기를 하지. 왜 이런 짓을 했어? 죄송해요. 정말 죄송해요. 며느리가 흐느꼈어요. 어머님, 용서해 주세요.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저는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미선아. 네, 어머님. 용서는 시간이 필요해. 지금은 못하겠어. 네, 알겠어요. 하지만 내가 진심으로 반성한다면 언젠가는 생각해 볼게. 며느리가 작게 대답했어요. 감사합니다, 어머님. 전화를 끊었습니다. 창밖으로 저녁 노을이 지고 있었어요. 11월 10일 토요일, 김순자 할머니 집에 갔어요. 할머니도 법원에서 승소했다고 했습니다. 조카가 빼돌린 통장도 되찾았고 집 명의도 원래대로 돌아왔다고요. 정혜야, 우리 축하주 한잔 해야지.
할머니가 막걸리 2병을 꺼냈어요. 언니, 낮부터 술이에요? 이런 날은 마셔야지. 우리가 이긴 날이잖아. 할머니가 잔에 막걸리를 따랐습니다. 건배, 건배. 잔을 부딪혔어요. 시원한 막걸리가 목을 타고 넘어갔습니다. 정혜야, 우리 정말 대단해. 70 가까운 나이에 법정까지 가서 이기다니. 언니 덕분이에요. 언니가 증거 모으라고 하지 않았으면 못 이겼어요. 아니야. 내가 용기 낸 거야. 포기하지 않은 거고. 할머니가 제 손을 잡았어요. 정혜야, 우리 같은 사람이 또 얼마나 많을까? 글쎄요. 판결문 보니까 밝은 미래병원에서 피해본 사람이 12명이래. 우리 둘 빼고 10명이 더 있다는 거잖아. 그 사람들도 이제 알게 됐을 거예요. 뉴스 나왔잖아요. 며칠 전 지역 뉴스에 이 사건이 보도됐어요. 치매 진단서 장사 제목으로요. 그래. 우리가 길을 만든 거야. 이제 다른 사람들도 따라올 수 있어. 할머니가 잔을 들었어요. 우리 진짜 잘했어. 네, 언니. 우리 정말 잘했어요. 11월 15일 목요일 정우진 변호사 사무소에 갔어요. 마지막 서류 정리를 위해서였습니다. 최정혜님, 모든 절차 끝났어요. 이제 완전히 자유로워지셨어요. 정말 고맙습니다, 변호사님. 아니에요. 제가 고마워요. 이런 사건을 맡을 수 있어서요. 변호사가 파일을 건넸어요. 참고로 김미선 씨는 재산 편취 미수죄로 집행유예 1년 선고받았어요. 박진수는 징역 3년이고요. 병원은요? 병원 원장도 벌금형 받았어요. 그리고 병원 신경과는 폐쇄됐습니다. 끝났구나. 변호사 사무소를 나와 거리를 걸었어요. 부평시장 골목이 보였습니다. 30년 전 제가 식당을 운영했던 곳이었어요. 골목 안으로 들어갔어요. 예전 식당 자리는 이제 다른 가게가 들어서 있었습니다. 행복한 분식이라는 간판이 걸려 있었어요. 유리창 너머로 안을 들여다봤어요. 젊은 부부가 떡볶이를 만들고 있었습니다. 웃으며 대화하는 모습이 보였어요. 나도 저랬었지. 남편과 함께 식당을 운영하던 시절이 떠올랐습니다. 힘들었지만 행복했던 시간들이었어요. 집으로 돌아왔어요. 거실 서랍을 열고 도장을 꺼냈습니다. 작은 나무 도장. 제 이름이 새겨져 있었어요. 최정혜. 남편이 식당 오픈할 때 만들어준 도장이었습니다. 여보, 이제 우리 사장님이야. 도장 있어야지. 남편이 웃으며 건넸던 그 도장. 20년 넘게 제 곁에 있었던 도장이었어요. 도장을 꼭 쥐었습니다. 다시 돌아왔다. 내 것이 됐다. 창밖으로 저녁 노을이 붉게 물들고 있었어요. 핸드폰을 꺼내 사진을 한 장 찍었습니다. 도장과 노을이 함께 담긴 사진이었어요. 김순자 할머니에게 사진을 보냈습니다. 곧 답장이 왔어요. 정혜야, 우리 이겼다. 도장 되찾았다. 웃음이 났어요. 거실 소파에 앉아 차를 한 잔 마셨습니다. 따뜻한 보리차가 목을 타고 넘어갔어요. 이제 끝이다. 하지만 동시에 이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이게 정말 끝일까? 며느리는 용서받을 수 있을까요? 그리고 저처럼 당한 다른 10명은 지금 어떻게 지내고 있을까요? 알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어요. 저는 제 도장을 되찾았고, 제 집을 지켰고, 제 인생을 되찾았다는 것. 그리고 그 싸움이 다른 누군가에게 용기가 될 수 있다는 것. 창밖 노을이 점점 어두워지고 있었습니다. 저는 도장을 금고에 넣고 금고 문을 닫았어요. 이제 안전하다. 거실 불을 끄고 침대에 누웠습니다. 오랜만에 편안한 잠이 올 것 같았어요. 눈을 감으며 생각했습니다. 내일은 김장이나 해야겠다. 평범한 일상.
그게 제가 되찾은 가장 소중한 것이었습니다. 여기까지가 제 이야기였습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의 이야기도 들려주세요. 어디에서 듣고 계신지도 알려주세요. 감사합니다.